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근교 신도시에서 작은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68 이정옥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고들 하지만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어릴 때 읽었던 글귀 중에 늘 기억에 남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깊다. 어릴 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려니 했죠. 그런데 예순이 넘은 나이에야 그 말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부모 민원 처리, 행정 서류, 학교 예산 관리까지 도맡아 했죠. 숫자에 강하고 서류 읽는 눈이 빨랐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저를 꼼꼼한 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성실했죠. 딸 소연이를 낳고 저는 학교에서,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며 꾸준히 잘 살았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빚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을 하더니 저녁엔 영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멈추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딸 소연이는 이미 결혼해서 사위 박도훈과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몸이 좋고 말은 좀 가벼운 편이었지만 딸이 좋아하니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게 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신발, 옷들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영어 교습소를 차리게 됐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소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엔 낡은 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었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명의로 돼 있던 상가 건물이 한 채가 더 있어. 저는 다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도시개발 지역이래. 1층은 카페랑 편의점, 2층이랑 3층은 학원이 들어가 있대. 소연이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감정가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소 60억이래, 엄마. 그날 저녁 사위 도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휴대폰만 보던 아이가 그날은 거실에 나와 있었죠. 장모님, 대박이네요. 상가면 월세도 꽤 나오겠는데요. 우리 소연이 이제 진짜 건물주네요.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평소엔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녀석이 그날은 알아서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도훈이 어머니와 도훈이 동생 해나가 상가를 보러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번쩍이는 카페 간판을 보던 시어머니가 감탄사를 연발했죠. 세상에, 이렇게나 좋은 건물을 숨겨두고 가셨네. 수연이 팔자 고쳤네 아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가 불편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이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말끝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침구는 이태리 수입, 소파는 명품 브랜드, 시어머니 겨울 코트는 여우털과 밍크가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저 코트 하나에 내 연금 1년치가 날아가겠구만. 어느 날 소연이가 교습소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좀 누리고 살자고 하니까 그냥 참고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걸렸습니다. 참고 있어 라는 말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상속서류를 소연이 앞으로 돌리자고 했나?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가 상속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훈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이 기회에 저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뭔데? 상가 2층이요. 거기다 헬스장 차리면 대박일 것 같아요. 요즘 다들 건강, 몸매 신경 쓰잖아요. 목도 좋고. 소연이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아봤죠.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생각은 다 했어요.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담보는 상가로 잡으면 되고, 이자는 월세로 감당하면 되잖아요. 도훈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 일에 제가 너무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소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은행 서류에 도장 찍었어. 그래? 오빠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나도 한 번쯤은 해주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뒤 사위의 헬스장이 오픈했습니다. 도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새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도 한 달에 2켤레씩 샀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며 오늘도 풀북이라는 글을 달았죠. 그리고 그 댓글 맨 위에 항상 같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오하늘. 저는 궁금해서 그 사람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몸매 좋은 여자가 운동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가 교습소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죠. 엄마, 요즘 오빠가 집에 잘 안 들어와. 왜? 하늘 씨랑 미팅 있다고, 회원 이벤트 준비한다고, 영상 촬영한다고. 소연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 헬스장 VIP 회원이래. 오빠가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 저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 달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우리 도훈이가 필라테스 스튜디오도 하나 더 열고 싶대요. 그 하늘 씨랑 같이. 상가 3층 한 칸만 더 쓰면 되는데 괜찮죠? 그건 소연이랑 상의를. 아니, 어차피 소연이 건물인데 뭘 그렇게 따져요, 가족끼리.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소연이한테 뭔가 갖다 줄 게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헬스장 유리문 너머로 도훈이와 한 여자가 함께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 여자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혼하고 우리 둘이 이 건물 반반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웃으면서도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훅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에 소연이가 또 교습소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왜 그래? 어머니가 그러셨어. 요즘 오빠 사업 잘 되니까 해나 언니 네일샵 창업 자금 좀 보태달래. 얼마나? 5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상가 월세로 감당하면 된대. 그리고 어머니 차도 바꿔드려야 된대. 지금 차가 너무 낡았대.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매달 은행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내고 시댁 용돈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너무나도 가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이게 정상인가? 다음날 아침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오랜 친구 최순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남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등기소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했죠. 지금은 구청 무료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남아, 나야. 시간 있으면 좀 만날 수 있니? 그래. 무슨 일인데? 그게 말로는 설명이 어렵고 얼굴 보고 얘기할게. 그날 저녁 저는 순남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분식집 구석자리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상가 상속, 헬스장 대출, 사돈댁 요구, 인플루언서 여자 이야기까지. 순남이는 끝까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가, 이거 심각한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소연이가 지금 뭘 더 약속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돼. 명의를 나눠줬다거나 증여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럼 다행이고. 근데 정호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저 사람들 소연이 인생을 통째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야. 순남이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날 밤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이번엔 부산 여행을 가고 싶으시대. 해나 언니랑 같이. 비용은 우리 보고 내래. 얼마나? 300만 원 정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연이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은행 일로 늦는다고 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나정자였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늘씨 말이 맞아. 이혼하면 재산 반은 우리 도훈이 몫이잖아? 사위가 헬스장 차려주고 건물까지 걸려있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지 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차피 소연이 별로야. 맨날 은행 일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도훈이한테 뭘 해주는 게 있어야지. 차라리 하늘이 너 같은 애랑 재혼하는 게 나아.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 쓰면 건물 반은 가져올 수 있대.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그러니까 좀만 더 참고 있어.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났고 카페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죠.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혼, 재산 반, 우리 도훈이 목?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연이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 억지스러웠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소연아, 앉아봐. 소연이가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요즘 도훈이랑 어때? 응? 그냥 뭐 요새 좀 바쁘지. 너네 시어머니는? 소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솔직히 말해봐. 뭔가 이상하지 않니? 소연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어제 어머니가 그러셨어. 뭐라고? 나랑 오빠랑 헤어져도 상관이 없대. 어차피 건물 반은 오빠 걸로 남길 거래. 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도훈 오빠가 요즘 하늘 씨랑 자꾸 늦게까지 있어. 영상 촬영한다고, 미팅한다고. 근데 어제 헬스장 CCTV를 봤는데 소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이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 손도 잡고.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려왔죠. 엄마, 나 그동안 헬스장, 차, 카드, 시어머니 코트, 해나 언니 창업 자금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돈만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내가 딸을 이렇게 순하게만 키워서. 죄책감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순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순남아, 나야. 지금 시간 있니?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급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1시간 뒤 저는 구청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남이 제 맞은편에 와 앉았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사돈의 전화 통화 내용, 소연이가 본 CCTV, 이혼 얘기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순남이는 끝까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가 너 소연이 너무 착하게만 키워놓고 세상은 하나도 안 알려줬구나. 어떡하니 순남아. 이혼하면 건물 반을 가져간다잖아. 상가가 60억인데. 순남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들어. 상속재산은 결혼 후에 같이 모은 재산이 아니야. 원칙적으로 소연이 단독 특유 재산이야. 이혼한다고 반반 나누는 거 절대 아니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야? 다만 소연이가 멍청하게 명의를 나눠줬거나 증여 계약을 해놨으면 골치가 아파지지. 근데 그런 건 확실히 없는 거지? 그런 건 없을 거야. 대출 담보 잡힌 거 말곤. 순남이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공동 명의로 바꿔주지 말 것, 추가 담보 대출 금지, 계좌 카드 정리, 시어머니 남편 발언 녹취 확보. 순남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호가 이제 감정적으로 울거나 그럴 시간 없어. 소연이 지키려면 마음 약한 선생님 말고 예전 그 무섭던 이정옥 선생님으로 돌아와야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남아, 나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돼. 사돈 통화 내용, 도훈이랑 하늘이 메시지, 그리고 CCTV 영상, 상가 서류 전부 다시 확인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호가 한 가지만 잊지 마. 저 사람들은 이미 소연이 인생을 계산기 두드려서 나눠 먹을 궁리를 했어. 우린 그저 법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죠.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30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그 단단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싸워야 돼. 저는 메모지를 꺼내 순남이가 써준 목록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순남이와 저, 그리고 소연이는 동네 분식집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작전 회의를 하듯 머리를 맞댔죠. 저는 연필을 쥐고 종이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상가 건물 60억, 헬스장 대출 담보, 시댁 소비 내역, 도은과 하늘의 관계 정황. 순남이가 말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연이가 가진 걸 더 빼앗기지 않는 거야. 이미 나간 건 솔직히 회수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걸 막는 게 우선이야. 순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2단계는 심리전이야. 시간을 보는 거지. 도훈이랑 너희 사돈, 신우이한테 효도 여행을 보내. 일본 온천 같은 거. 비용은 도훈이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우리가 해줄게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거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행을 보내라고? 걔네가 여행 가 있는 동안 우리가 서류를 정리하고 법적 장치를 다 해놓는 거지. 며칠 뒤 소연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죠.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잖아요. 오빠도 장사하느라 고생 많고 제가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일본 온천이요. 해나 언니까지 셋이서요.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난 사람이네. 그 정도는 해줘야지, 건물주 며느리가. 근데 어머니, 요즘 제 카드가 한도가 꽉 차서요. 일단은 오빠 카드로 결제하시고 나중에 제가 입금해 드릴게요. 그래, 그래, 알았어. 소연이가 전화를 끊고 우리 셋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여행을 떠난 그 며칠 사이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소연이는 상가 3층 한 칸을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헬스장 대출을 상당 부분 상환했죠. 나머지 돈은 법무사가 관리하는 신탁 계좌로 옮겼습니다. 순남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헬스장이 망하면 돈이 개인 파산으로 가고 상가는 소연이 자산으로 완전히 분리돼. 저는 상가 관련 서류를 전부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대출 서류까지. 소연이는 돈이 명의로 들어간 가구, 기구, 차량 계약을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했습니다. 시댁에 알려진 계좌는 최소한으로 남겨두었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도은이와 하늘이의 관계였습니다. 헬스장 매니저 한 명이 소연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랑 하늘쌤이요. 요즘 너무 자주 같이 있어요. 저녁에도 둘이서만 남아서 영상 찍는다고 하고, 근데 가만 보면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그래요. 소연이 그 매니저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좀 받아볼 수도 있을까요? 네, CCTV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영상을 받아봤습니다. 도은과 하늘인 함께 웃으며 스튜디오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모습은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남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우가, 사돈 대화 내용 녹음했니? 지난번에 카페 갔을 때 이혼하면 건물 반은 우리 걸로 하자는 말까지 다 녹음했어. 좋아,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뭔데? 여행에서 돌아오면 바로 이혼 서류 들이미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도은의 식구들이 돌아오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서류 초안, 재산 목록, 녹취록, 증거 영상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고 외도 정황도 확실하니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됐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연이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미안하다, 소연아. 엄마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됐는데. 아니야, 엄마. 이렇게라도 정리돼서 다행이야. 공항에서 도은이 식구가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본에서 도은이 식구가 돌아온 날, 사돈은 공항에서부터 떠들어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전화통화를 했죠. 저는 소연이를 통해 그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덕에 호강했지. 온천에, 회에, 마사지에. 암튼 소연아, 우리 가고 있으니까 이따가 보자. 그렇게 사돈은 통화 종료를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전화기는 계속해서 그들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도훈아, 소연이 정신없을 때 얼른 이혼해서 건물 반은 우리 걸로 해놔야 돼. 그 말은 고스란히 소연이 휴대폰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돈은 익숙한 아파트 단지 현관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응? 여기 101동 802호 박도훈 집 아닌가요? 아, 전 새 세입자인데요. 계약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사돈, 신우의 해나, 도훈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급히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죠. 그 시각 소연이와 저, 순남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 초안과 재산 목록, 녹취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도훈은 결국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아? 집은 왜 세를 줬어? 상가는 왜 팔았고? 소연인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늘 씨랑 어머니랑 같이 이혼하면 건물 반은 우리 거라고 한 녹음 내용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 하늘이한테 보낸 메시지들.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찔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하지만 상가는 소연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법적으로 검토도 다 끝났어.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이미 외도, 재산 욕심 등의 사유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큰 분쟁을 원치 않으셔서 최소한의 정리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도훈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다 가족인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소연이 인생을 계산기로 나눠 먹을 생각부터 했던 건 니들이야. 나는 이제 내 딸 편만 가족으로 보려고 해. 끝까지 시끄럽게 굴던 사돈은 상속재산 분할 불가 조문과 계약서들을 보고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달 뒤 이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헬스장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도훈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트레이너로 일하며 하늘은 다른 센터로 옮겨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고 소연이는 상가의 일부만 유지한 채 투자 자문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늦은 저녁, 저는 순남이와 막걸리를 기울였습니다. 야, 정호가, 드디어 내가 이긴 싸움을 보는구나. 이긴 건지 겨우 제자리에 돌려놓은 건진 모르겠다. 그래도 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우리 소연이 누구에게도 지갑 취급받으며 살진 않을 거야. 교습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버려야 했던 건 제 안의 두려움이었습니다.